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 법무사라는 직업군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이미그레이션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죠.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민성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민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이민 조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가 라이센스드 이미그레이션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로이어, 변호사죠. 그 다음에 디플로매트, 외교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에이전트 이렇게 있습니다. 유학원이란 뜻인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 법무사 협회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Find Advisor를 선택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드바이저를 갖다가 검색할 수가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 이름 넣어볼까요? 제리킴이 제 영어 이름이고요. 그래서 선택해서 넣으시면은 저렇게 제리킴이 뜨고요. 제 라이센스 넘버가 나오고요. 2012-00-407입니다. 그 다음 제 정보, 제 사진이죠. 그리고 제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이센스 정보 보시면은 제 라이센스의 만기일이 2025년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는 매년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할 때 그 코드 오브 프랙티스라고 해야죠.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CPD라고 해서 기본 교육 시간을 갖다 또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지만이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하고 그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것을 이민 비자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민성 홈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민 법무사, 변호사, 외교관, 유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학원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유학원은 뉴질랜드 밖에 있는 해외, 그러니까 오프쇼라고 얘기하죠. 해외에 있는 유학원에서만 학생 비자를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좀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유학원들은 학생 비자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 신청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자 업무랑 비자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민법무사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비자를 신청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민법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신청서가 필요하고 어떤 추가적인 폼들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민상담, 이민비자 업무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민성 신청서 폼에 각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역시 비자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신청서들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포트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신청서에 커버레터를 작성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신청자를 대신해서 이민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연락을 하는 것, 이메일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민 업무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자격이 없으면은 불법이 되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협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라는 직업이 제도가 생긴 것은 2007년에 관련 법안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민 관련된 업무를 이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민 업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켓이었죠. 다음은 이민법무사협회에서 만든 시나리오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저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유학원에서 이민법무사 자격증이 없는 업체인데 학생이 제공한 정보로 양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구를 약간만 변경하면은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지선다 객관식 문제고요. 첫 번째 답은 내가 봤을 때 적절한 답으로 내가 수정해서 작성한다. 이것이 학생에 대한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답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학생에게 이민 법무사에게 상담하라고 조언해준다. 세 번째는 학생에게 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학생의 동의하에 내가 그것을 바꿔서 작성해준다.
여기서 뭐 답은 뻔하게 B죠. 네, 두 번째 답이고요. 아까 앞에서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유학원들은 학생 비자 업무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뉴질랜드 현지에 유학원들이 있는데 그 유학원들에서 비자 업무를 갖다가 대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데 클리니컬 웍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비자의 신청에 답을 갖다 적는 걸 갖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걸 도와주는 거, 아니면 온라인의 데이터 엔트리, 다타 엔트리라고 얘기하죠. 네, 뉴질랜드는 데이터라거나 다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다 입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민 법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영어가 좀 어렵거나 그런 어떤 인터넷에 제한되는 접속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례적으로 좀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에게 대입해서 그것을 변조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조언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담하는 지금 세미나로 이야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어디까지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그 모든 책임들을 갖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분들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은 이민 법무사가 아니면서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해외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님인 마르코의 학생 비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씨가 배우자와 같이 뉴질랜드로 가고 싶고 본인이 공부하는 동안 같이 체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이민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민 정보도 이민 어드바이저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마르코에게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면 안 된다. 비록 당신이 마르코 비자에 대해서는 면제에 해당하지만 당신은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마르코가 당신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도 역시 면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비자 서비스를 제공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마르코는 되죠. 왜냐하면 비자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비자는 해외에 있는 에이전트의 경우에 라이센스 없이도 비자 신청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하는 배우자는 파트너십 워크비자나 아니면 파트너십 비지터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시나리오고요. 어떤 학생이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 메디컬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민성 메디컬 신청서 중에서 리미티드 메디컬 신청서 증명서를 위해서 INZ1201 폼을 PDF 파일로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INZ1007 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민 법무사 라이센스가 없고 면제 혜택도 없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게 반어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청한 폼을 보내주면 된다. 두 번째, 이민성 홈페이지를 갖다 알려주면서 거기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라고 안내를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필요한 폼이 INZ1007 폼이니까 그것을 보내주면서 이것을 대신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여기서 정답은 C입니다. 즉 하면 안 되는 행동이 C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어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폼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잘못된 폼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조금 웃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적절한 답변인데, 이민성 홈페이지 보고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인 것이죠. 그리고 비록 세 번째가 비록 선의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폼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수정해서 그 정보를 주는 것은 이민법무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많이 억지스러운 것이죠. 네, 지금 시나리오 자체가 이민법무사에서 만들어서 이민법무사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인 부분은 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고요. 밀리는 2달 전에 뉴질랜드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메시대학교 유학생입니다. 밀리는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의 편의점에서 직원 모집 공문을 받습니다.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메시대학교
학생 상담자인 당신에게 어떻게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학생 상담자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영어로는 여기서 스튜던트 어드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어드바이저랑 조금 헷갈리게 약간 말장난을 해놨는데요. 네, 어쨌든 이민 법무사는 아니죠. 첫 번째, 뉴질랜드에서 생활비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 좋은 아이디어라고 조언해준다. 당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새로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 안내를 해준다. 세 번째, 이민성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민 법무사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라고 격려해준다. 네, 답은 너무 클리어하죠. 네, C입니다. 세 번째고요. 이민 법무사 라이센스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변호사나 외교관 같은 그런 면책 특권이 없는 이상은 이민 관련된 상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민 법무사협회에서 나온 세미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최근 뉴질랜드 헤럴드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떤 이민 법무사가 라이센스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먹여졌던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중국 이민 법무사 라이센스 취소가 되어지고 벌금으로 10,000불을 갖다가 지불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58,500불을 갖다가 보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대충 내용은 뭐냐면은 이민 법무사가 있었고요. 중국분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뉴질랜드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건설업체였어요. 근데 이 회사에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작업부가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중국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뉴질랜드로 워크비자를 갖다가 발급해서 뉴질랜드에 데려왔는데 실제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왔더니 뉴질랜드 현지에는 회사만 존재할 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부 자체가 그냥 사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각각 수수료를 갖다 받은 거예요. 워크비자 갖다 신청해주는 비용이나 아니면 워크비자 대행료, 그 다음에 잡 오퍼 알선하는 그런 것들. 그런 수수료를 갖다 잔뜩 내고 뉴질랜드에 워크비자를 받고 실제로 현장까지 왔는데 뉴질랜드 도착해보니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없고 뭐 돈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이민법무사협회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고소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민법무사협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민법무사와 그 남편이 짜고 치는 고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법원에 정식으로 코트에 올려서 법무사는 라이센스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페널티랑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전에 이민 법무사협회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알아서 다른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민 법무사협회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이런 것이 단순한 민사가 아니라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된 게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협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내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고 정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벌금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배상금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민 법무사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풀 라이센스가 있고 프로비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비전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풀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슈퍼바이저를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풀 라이센스로 본인이 전환시켜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이민 법무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이민 법무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은 이민 법무사협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민법을 잘못 해석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준 경우에 이런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법무사 라이센스를 보시면 9자로 되어 있는데 처음 4자리가 라이센스를 취득한 연도 있고 뒤에 있는 5개의 자리가 본인의 고유 넘버입니다. 그래서 제 라이센스는 2012가 돼 있죠. 그래서 2012년에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이고요. 그리고 2002호는 2025년에 라이센스 취득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가 뉴질랜드와 비슷한 이민 법무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 법무사 시스템이 뉴질랜드에서만 그리고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시스템은 아니죠. 네, 아마 호주가 제일 먼저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이민 법무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자를 갖다가 대행해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의 비자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모든 비자가 다 잘 진행되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이메일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